안녕하세요.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고비였던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했던 사연을 들어보시면 다들 어떻게 결혼했냐고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제 결혼 준비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듣는 사람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답니다. 정말 요즘도 그런 시댁이 있나 싶을 만큼 경악스러운 시댁이 제 결혼에서 최대 고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던 시댁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다니셨어요. 정말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던 부모님 밑에서 제가 나와서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채진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아무래도 엄마 닮지 않았을까? 엄마는 가게에서 계산도 잘하잖아. 엄마는 덧셈 뺄셈만 잘하지. 근데 우리 채진이는 곱셈 나눗셈까지 못하는 게 없네. 아이고 기특해라.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위권을 유지하니까 엄마는 놀라워하셨어요. 초등학생 땐 그저 똘똘한가 보다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법 잘하니까 깜짝 놀라신 겁니다. 위로 오빠가 2명이나 있었는데 오죽하면 둘째 오빠가 절 보고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진이 성적표, 나 중학교 때 반장 성적표 보는 것 같네. 우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똑똑했어? 이 오빠가 너한테 배워야겠는걸? 그럼 오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오, 우리 채진이 이제 오빠들도 가르치는 거야? 대단한데? 오빠들도 중학교 때 못 받은 성적을 받으니까 다들 놀랍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저는 늘 칭찬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저도 시험을 완전히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마지막 시험을 말아먹은 저는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난 망했어. 시험도 말아먹었고 이제 난 망했다고. 어떡해? 제대로 망한 시험에 저는 처음으로 크게 좌절했어요. 중학교 때 처음 좌절의 맛을 본 저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보려고 아버지가 제 방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채진아, 괜찮어. 시험 한 번 망했다고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난 평생 멍청하게 살지도 몰라. 왜 그래? 아빠 봐. 아빠는 시험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잘 살잖아. 이게 잘 사는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예쁜 옷 입고 회사 다닐 거라고. 아빠 맨날 이상한 잠바만 입고 다니잖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아버지께 비수가 꽂히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때 저는 늘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친구네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넥타이 매고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속상한 마음에 그날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저도 제 말에 놀라 눈물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죄송해요. 정말로 그냥 나온 말이에요. 에이, 아빠 신경 쓰지 마. 너만 마음 괜찮아졌으면 됐어. 어서 쉬어. 아버진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냥 나가셨어요. 그때 본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강하고 커 보였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한테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었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 시험은 딱 한 번 망친 거야. 넌 공부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어? 고작 네 아빠 이겨보자고 그렇게 공부한 거였냐고. 네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생각으로 살면 너 평생 힘들게 살 거야. 넌 어떻게 고작 그럴듯한 직업 고르자고 열심히 사는 거야?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살 것 같아서 공부한 거였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 엄만 정말 실망이다. 그때서야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그저 남들과 비교만 할 줄 알았지 아버지 인생의 고단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집에서는 웃고 계신 아버지였지만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채진아,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야. 공부는 널 위한 거지 남들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사람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나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미안해. 그냥 그땐 친구네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 그래서 아주 잠깐 우리 아빠도 넥타이 매고 회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직 넌 어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너무 오래 살면 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평생 남들 따라서 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남들 말고 채진이 네 기준으로 살려고 해야지. 저는 그제서야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칠 뒤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전 한 번도 아버지가 창피했던 적 없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좀 더 좋은 회사 입사해서 정말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래, 채진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한 말이 날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 다 안다. 하지만 아빠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노력을 못 본다는 게 가슴 아팠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이것도 다 과정이야. 채진이가 이렇게 좀 더 세상을 알아가는 거겠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 이 아빠가 응원할게. 저는 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말했어요. 그렇게 진심을 전달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됐어요. 공부 안 하면 공장에서 일한다.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맥락 없이 무시하는 말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진 비록 공장 노동자였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학대학교에 진학해서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사가 되고 싶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를 앓고 계신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약학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께서 특히나 기뻐하셨어요. 아버진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네가 이렇게 해내는구나. 아빠, 내가 약사가 되면 아빠 당뇨에 좋은 약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영양제도 많이 챙겨줄게. 그래, 채진이가 있어서 열아들 안 부럽다. 아빠가 아주 살맛이 난다.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특히 엄마도 저한테 칭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야 꿈을 이루네. 축하한다.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 줄게. 아니야, 너만 잘 풀리면 이 엄마는 아무 소원 없어.
그렇게 부모님은 오로지 제 행복만 바라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학비 걱정하지 말라며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빠들도 대학교에 입학한 저한테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특히 큰오빠는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진아, 이거 오빠가 몰래 주는 용돈이야.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써. 얼마 전에 아빠가 용돈 보내줬어. 괜찮아, 오빠. 에휴,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냥 가지고 있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깨 펴고 살지. 오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알겠어. 고마워. 서울로 대학 입학했던 절 가족들은 늘 걱정하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항상 저를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든든했어요. 서울살이가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사가 된 후에는 제가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가 그렇게 챙겨드리는 것마저 한사코 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용돈을 드리면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됐어. 너 서울에서 혼자 벌기도 바쁠 텐데 너 써라. 에이, 아빠 딸이 떼돈은 못 벌어도 이 정도 용돈 드릴 정도는 벌어.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드리는데 못 살면 어떡해.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효도받아야지. 내가 막내딸 때문에 웃네, 웃어. 그래도 괜히 용돈 주려고 무리하지 마. 아직 이 아빠 건강해.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늘 거절하기 바쁘셨습니다. 일도 가정도 모두 안정적이라 그저 인생이 편안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때 우연한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남편은 직업이 치과 의사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저는 소개팅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자상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약학과 공부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치과 의사분이 그런 질문 하시니까 제가 괜히 민망하네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본 분야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아요. 저는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어릴 때도 딱히 가지고 놀 게 없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하고 놀았어요. 정말요? 저랑 비슷한 점이 있으신데요. 전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라 공부만 했거든요. 진짜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치과 의사라고 하셔서 유복한 집안에서 잘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괜히 부담스러워서 소개팅도 거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대학교 때 공부한 만큼 많이 한 게 아르바이트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기와 다르게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한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통하는 점이 많았던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 중반이었고 남편은 30 후반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러다가 채진이한테 청첩장 받겠네. 그동안 결혼 생각 없다고 하더니 어디서 의사 남편을 만났어. 친구 중에 저만 결혼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30 중반의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친구들은 제가 금방이라도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전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겨우 6개월 연애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네 남자친구 30 후반이라면서 보통 남자가 그 나이쯤 되면 먼저 결혼하자고 하잖아. 왜? 넌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없어?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사람은 1년은 만나봐야지. 결혼 얘기 성급하게 꺼내서 뭐해? 뭐야? 진짜 결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너 그러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은 사계절을 진득하게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재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1년쯤 만났는데도 남편이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다는 생각 없어? 결혼? 갑자기 그건 왜? 뭐가 갑자기야.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나도 40대야. 당연히 결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 글쎄, 난 아직 모르겠어서. 왜 결혼 생각이 없어? 아직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유가 없잖아. 저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결혼해서 자신을 닮은 자식을 키우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하기 싫은 거겠지. 됐어. 나도 나랑 결혼할 마음 없는 사람이랑 더 연애하기 싫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날 생각한다고?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야? 괜한 변명하지 마. 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아니야. 내가 다 말할게. 나도 더 사정이 있었어. 그동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내 상황이 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남편한테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채진아, 난 사실 30 중반에 한번 결혼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 우리 나이에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저는 남편이 한번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길래 우리 나이에 그 정도 경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결혼이 엎어졌는지 말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힘겨운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내 결혼이 깨진 이유는 우리 가족 때문이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뭐?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야? 정확한 이유가 뭐였는데? 그때 만나는 사람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어머닌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하셨어. 비슷한 사람이 뭐야? 같은 의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나도 덜컥 겁이 나더라. 내가 보는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인데 괜히 결혼 준비하다가 너한테 상처를 줄까 봐 겁났어. 저는 남편이 왜 결혼을 망설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반대가 무섭다고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 생각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부딪혀 봐야 한다고 생각해. 일단 부딪혀 봐야 방법이 생길 거 아니야. 저는 그때 두려워하는 남편 손을 잡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니까 시모는 절 반겨주면서 말하셨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채진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약사라고 했죠? 네,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교양 있고 기품이 넘치네.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절 반겨주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예상치 못한 시모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때 시댁에는 시부모와 막내 시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셋째 시동생은 먼저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라
시댁에는 세 식구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입이 벌어질 만큼 많은 음식을 차려줬어요. 식탁에 앉으니까 시모는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장남이 훈제 오리를 좋아해서 오리를 좀 했는데 어때요? 네, 저는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어요. 다행이네요. 내가 말 편하게 해도 괜찮죠? 아, 네, 그럼요. 편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죠. 그때 시모가 저한테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하길래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날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심지어 시모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며느리를 데려오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야말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며느리? 아휴, 그 말이 참 듣기 좋네. 채진 씨야 지금도 훌륭해서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 시모가 좋게 말해주니까 옆에 있던 시부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채진 씨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우리 장남이 여기 전셋집 얻어줬을 때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시댁은 남편이 얻어준 전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이상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진 씨는 약사의 나이도 있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어? 꽤 모았어? 네? 아, 제가 사치 부리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버는 돈은 거의 저축하고 있어요. 아, 난 또 채진 씨 가방이 명품 브랜드길래 엄청 사치 부리는 타입인 줄 알았어. 분수에 맞게 산 거라서 이 정도는 부담 없어요. 나름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자리라 나름대로 좋은 가방을 들고 갔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시모가 저한테 오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산 거라고 했죠. 그런데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는 자기 분수에 안 맞게 명품 가방을 사는 여자들이 많다더라. 신용카드 두세 개씩 발급받아서 할부로 가방을 산다며? 너도 혹시 말만 그런 거고 막 할부로 가방 사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는 신용카드도 한 개고 가방 산다고 할부 써본 적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신용 점수 당장 보여줄 수 있니? 당당하면 지금 보여줘봐. 요즘엔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면서? 고작 몇 분이면 확인 가능한데 당당하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어?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자산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닌데 못 보여줄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한테 휴대폰으로 신용 점수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제 안심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용 점수 보니까 안심이 되네. 내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요새 뉴스를 보니까 혼수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오는 애들이 있다잖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데 내 마음 이해하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역시 배운 애라서 다르네. 귀 구린 애들은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싫어한다니까. 어쨌든 난 우리 재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안심이야. 저는 시모가 안심된다는 말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무리 그런 뉴스로 겁이 나도 그렇지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넌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빌 걸어? 넌 네 오빠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무슨 대단한 가문이라고 근본을 따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오빠가 불리하지. 뭐가 불리해? 요즘 시대 의사면 키를 3개는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했어.
그것도 집안이 좋은 의사 얘기지. 개천에서 나온 용 같은 의사를 누가 키를 3개씩이나 준비해와서 데려가. 너 오늘 누가 오라고 했어? 결혼했으면 네 가정이나 챙기지 뭐하러 와? 그리고 올 거면 사위도 데려오지 왜 혼자 와? 사위가 왜 처가에 안 오려고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 엄마 나 정말 딸이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새언니한텐 그러지 마. 내가 뭐 사람 잡아먹기라도 안 돼? 왜 난리야? 됐어. 그냥 말을 말자. 내가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시모는 신우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때 신우가 하려다만 얘기가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내가 처가 인사 가서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알지? 엄마 진심 넌 알아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 살림에 너 의사 만들려고 내가 아주 무릎에 연골이 나가도록 일했어.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첫 학기 등록금 말고 한 번도 도와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학기 등록금이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도 만만치 않게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마세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저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저랑 같이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보여달라고 할 줄 몰랐어. 아니야. 통장 보여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아가씨는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분위기 봐선 어머님이 나쁜 분 같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야.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위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말이 좀 많으셨어. 뭐? 그래서 지금 아가씨 혼자서 온 거였어? 어, 원래 여동생도 안 오려다가 너 온다고 해서 온 거야. 한 번 엄마 때문에 엎어졌으니까 나 도와주려고 온 거지. 내가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단판 지을게.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내심 불안했어요.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반쪽짜리 인사를 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지만 우선 받아봤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셋째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잘 계셨어요? 그날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형 휴대폰에서 봤어요.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몰래 봤거든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남의 휴대폰 열어서 알아낸 번호로 전화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런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형수님 보기보다 성격 있으시네요. 네, 제가 무례한 사람을 좀 싫어해서요. 무례하다뇨? 지금 제가 무례하다는 겁니까? 이게 무례한 거죠. 아,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뭔데요? 우리 형이 치과 의사로 번듯하게 살게 된 건 제 공이 커서 그래요. 형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주고 엄청 도와줬거든요. 저는 시동생이 남편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몰래 알아낸 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옛날 이야기까지 구구절절 늘어놓으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전 시동생 말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 중요한 건 저도 공이 있으니까 돈 좀 해주셨으면서요. 네? 돈이요? 원래는 형한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형이 안 준다고 하니까 형수님께 전화한 거예요. 부부는 일심 공동체 모르세요? 형이 치과 의사 됐으면 가족들 공이 있는 건데 식구들한테 제대로 갚고 가야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모가 말해도 어이없을 판에 시동생이 저러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을 왜 제가 줘요? 그럼 저 약사 되는데 들어간 돈 똑같이 주실 거예요? 약사가 치과 의사한테 덤빌 건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요? 지금 그 말도 백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치과 의사가 된 거죠. 솔직히 돈 있다고 의사 다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끊으세요. 뭐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시동생이 어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 순간 누군가 전화를 뺏어들더니 날이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시집 오면 어떻게 지내려고 이러세요? 설마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돈이 급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한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좀 돕고 삽시다. 그러니까 내가 왜 도와요? 옛날 아르바이트 경력 살려서 돈 벌러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남한테 기대서 살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시동생이랑 동서한테 걸려온 전화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말했어요. 진짜 우리 집 식구들 질린다. 그동안 나 대학교 때 도와준 가족 없었어. 첫 학기 등록금 내주고 그 뒤로 나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공부하랴 가외하랴 진짜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 오죽하면 내 친구 중에 집안 좀 좋았던 애가 날 다 도와줬겠어. 진짜야? 아휴, 당신 고생 많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한 번은 망쳤어도 두 번은 절대 안 망쳐.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꼭 지켜낼 거야. 걱정 마. 내가 옆에서 같이 견뎌줄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해서 난 우리 딸이 누구랑 오나 했네. 그러자 남편이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으신 듯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도 같이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을 보면서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밥도 복스럽게 잘 먹네. 이래서 남자는 잘 먹어야 한다니까. 내가 차린 보람이 있구만. 먹고 더 먹어. 네, 감사합니다. 우와, 장모님, 꼭 한정식 식당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남편의 씩씩하고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결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갑자기 무릎을 왜 꿇라? 저는 채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지켜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채진이를 선택할 겁니다.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네 무슨 전쟁터 나가나? 결혼 준비하는 애들이 이게 뭐야? 사실 저희 부모님 바람직한 시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절 괴롭혀온 식구들과 절연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뭐야?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자네 부모가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 키우면서 들어간 돈 다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혼자 다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 부모님 위해 전셋집 구해줄 정도로 불인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만들어줬으니까 다 책임지라고 하네요. 다 내려놓고 이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휴, 어찌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 울지 말게나. 아버지는 남편을 감싸주면서 달래줬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결혼식 날짜를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모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어요. 꼭 채진이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전엔 꼭 집안 갈등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다짐하듯 말했어요. 남편도 시댁과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고 여러 회식으로 바빴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댁과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시모한테서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보나마나 시동생이 알려줬을 게 뻔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전화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나 모르게 결혼 날짜 잡았다며? 순설 망쳐도 정도가 있지. 너 이번 설명절 전에 와서 음식 좀 해라. 나도 며느리 자격 시험 좀 봐야겠어. 네? 무슨 시험이요? 제가 그 시험을 왜 봐야 되죠? 네가 이 시험 안 보면 난 재석이 병원까지 쫓아가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라고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어떡할래? 내가 재석이 병원 뒤집어 엎어버리고 얼굴에 먹칠할까? 그냥 네가 순순히 와서 며느리 자격 시험 볼래?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까지 가서 뒤집어 엎겠다는 시모의 말에 기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정말 남편을 쫓아갈까봐 제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위해 혼자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시댁으로 갔더니 어떤 광경이 절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작은 동서까지 있는데 시모가 저한테 앞치마를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나물이랑 정까지 네가 다 해. 저 혼자서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왜 못해? 그렇게 잘난 척 해놓고 그것도 못해? 치과에서 마누라 되는 게 누워서 떡 먹긴 줄 알았어? 그럼 동서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얘는 회사로 치면 경력직이야. 네가 뭔데 내 며느리 부리려고 해? 내가 재석이 병원 쫓아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시모의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남편 병원까지 쫓아가는 건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도 다 태워 먹고 나물간도 일부러 짜게 만들었어요. 간을 보던 시모가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더군요. 아우 짜! 이게 뭐야? 소금 덩어리야 나물이야? 왜요? 맛이 없으세요?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네, 그럼요. 먹으라고 준비했는데 못 드시겠으면 어쩔 수 없네요. 드시지 마세요. 뭐야? 됐어. 떡국이나 끓여.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작은 동서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약사 별거 없네요. 명절 음식도 못 만들고.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필요할 때 써먹을 게 없어. 아유, 떡국이나 만들어 봐. 제가 여기서 떡국이나 만들려고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떡국을 끓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겨우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나름대로 흉내내듯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얄밉게 옆에 붙어있던 작은 동서가 한 입씩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때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더럽게 맛없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게 개밥이야, 사람밥이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뭐야? 넌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어? 어머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우리 아들은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런데 네가 기둥만 쏙 빼가려고 하는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자식한테 기둥이라뇨.
재석 씨 가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요.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너 진짜 매운맛 좀 볼래? 그때 시모는 제가 끓였던 떡국 그릇을 엎어버리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국그릇이 제가 있던 방향으로 엎어지면서 국물이 저한테 쏟아진 겁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는 바람에 시모가 저한테 국그릇 쏟는 걸 본 겁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절 데려가 손등과 옷에 묻은 걸 닦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와서 시모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얘가 지금 망쳐먹은 요리가 몇 개인 줄이나 알아? 차라리 요리를 망치는 게 낫겠어요. 제 인생을 휘두르고 망치려는 사람은 엄마예요. 내가 언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가족들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전셋집도 구해주고 대출 이자까지 내줬어요. 근데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네가 식구들 버리고 결혼하려는데 내가 가만 볼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 혼자 크게 방치했잖아요.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러세요?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안 통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 이제 엄마 아들 아닙니다. 뭐야?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요. 제 인생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 곧 끝나가니까 다 나가세요. 이제 저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좀 사세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채진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부모님이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평생 안 바뀔 사람들이야. 나 인연 끊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남편은 정말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석아, 우린 어디로 가라고 전세를 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다고요? 제가요? 진짜 너무한 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들 등골 빼먹는 사람들이죠. 제가 마지막 아들 된 도리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은 구해드릴게요. 그게 끝이에요. 월세는 알아서 구하세요. 너 걔랑 파혼해. 헤어져라. 걘 싹수가 노랗다. 네가 걔를 만나고 변했어. 그전엔 부모라면 끔찍하게 아끼던 애였는데 걔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전에는 제가 바보처럼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3억짜리 전세에 용돈에 대출 이자까지 내준답니까? 다신 예전처럼 안 살 거예요. 나도 내 가정 꾸리고 살 테니까 제발 알아서들 사세요. 그래도 방 2칸짜리예요. 그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작은 집에 어떻게 살아? 그때 남편이 시부모한테 구해준 집은 허름한 빌라였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세 살 때랑은 천지 차이였을 거예요. 그 후 남편이 용돈부터 생활비를 다 끊으니까 시부모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한창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재석아, 여기 집에 거미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세상에 난 서울에서 손바닥만한 쥐도 처음 봤어. 바퀴벌레도 다녀. 계속 그러시면 노숙하세요. 전 정말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일을 좀 구하시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일을 하니? 난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은 거 알잖아. 제 장인어른은 팔이며 다리며 다 아프세요. 그런데도 파스 붙이면 된다고 매일같이 경비를 보러 가신다고요. 사람이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끊겠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까운 친척들만 모아 조촐하게 식사하고 저희는 부부가 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댁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시부모님들은 지금 바퀴벌레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일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남편이 자기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희 결혼을 축하해 준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 3천만 원 빌려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진짜 저도 너무 지겨워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직접 돈 벌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랑 그냥 행복하게 잘 사세요. 우리 가족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엮이지 마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그래서 요즘 신우와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신우 부부를 초대해 같이 외식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신우는 저한테 자매처럼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돈 타령하는 시부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편안하다고 해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것도 남편을 보고 느낀 게 많아서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값을 매기려고 하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려고 하면 점차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은 값어치를 매기지 않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남편과 그저 부부가 됐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새해에는 이런 가족의 귀중한 가치를 여러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을 아껴주며 사랑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뛰어줄 사람은 오로지 가족뿐이랍니다. 그러니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달라붙은 기생충 무리를 박멸시킨 40대 여자입니다. 지금껏 살며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고마움은 일절 알지 못한 채 빌붙는 법밖에 모르는 무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제 자신이 바보 같아 잠시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글귀에서 이러더군요. 인생은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말입니다. 그 글귀를 보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저 명언처럼 실수를 고쳐나가기 위해선 과거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천천히 되짚어보기 위해 일기장을 써내려가듯 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 다른 분들께선 저 같은 실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으로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던 부모님은 저와 두 남동생을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죠. 살던 지역에 취업한 동생들과 달리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후 저는 쭉 서울의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작은 웨딩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전 나이 28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구급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차로도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던 강원도 산골에 있는 다 쓰러져 가던 집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두 여동생과 자랐던 터라 항상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남들 하는 걸 다 하고 살 수 있겠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법을 알아야 인생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더라고. 비록 가난했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현명해 보였기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외곽에 위치했다곤 해도 서울이라고 비싸긴 했지만 운이 좋게 금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찾았거든요. 시댁은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했죠. 우리 부부와 두 손아래 시누이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각출해서 보내드렸어요. 두 분은 남의 땅을 빌려 작게 쌀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그 벌이로는 빚까지 갚으며 살아가긴 조금 빠듯하셨거든요. 평생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알기에 저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을 낳으며 일을 그만뒀던 전 큰아들이 4살 때 아버지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직접 웨딩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전에 미리 계획했던 창업 기획서도 있고 부도가 나서 망했던 전 회사 상사 두 분이 저를 믿고 창업 멤버로 와주기로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워낙 이쪽에 대해 많이 공부해 성공해낼 거란 자신도 있었고요. 처음 몇 번은 난관에 봉착하긴 했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사업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식의 구성을 달리해 내놓은 웨딩 상품이 잠시나마 대박을 치기도 해 제 회사는 사업 시작 3년 만에 제법 빠르게 성공 반열에 올랐죠. 아버진 됐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투자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대부분을 모아 빠르게 아버지께 빌린 투자금도 갚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제 나이 36에 시댁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제 평탄했던 인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마, 에휴, 큰일 났다. 우리 집이 온데간데 없이 폭삭 주저앉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그건 바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시부모님의 집을 덮쳤다는 엄청난 비보였어요. 산사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산 가까운 곳에 집이 위치해 있던 시부모님은 한순간 집을 잃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읍내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던 시부모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마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두 분은 우선 근처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며 혼자 살던 막내 시누이의 집으로 거처로 옮기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빼서 두 분을 뵈러 가니 그 짧은 사이 두 분의 얼굴이 지나치게 수척해지셨더군요. 우린 이제 끝났다. 가진 거라곤 이 두 몸뚱이랑 그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얼마나 해주겠니? 나랑 네 시애미가 그나마 농사 지으면서 입에 풀칠했는데 그 놈마저 엉망이 되어버려서 올해 수확은 다 날라갔다. 땅 주인 말이 그거 복구하려면 한참이래. 이래서야 내년엔 그 땅 빌려서 농사도 못 짓게 생겼으니 우린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평생 고생하신 두 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전 고민 끝에 두 분께 아파트 한 채를 얻어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 농사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니 두 분이 사시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얻어드린 거죠. 다행히 시골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사를 한 날 두 분은 아이처럼 웃으며 신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아이고, 볕도 넉넉히 들고 창문도 튼튼한 게 우풍 같은 건 들지도 않겠다.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아유, 들다 마다. 나랑 영감 생전 이렇게 좋은 집에 살 거라곤 꿈도 못 꿔봤다. 아이고, 이 화장실 깨끗한 거 좀 봐. 욕조도 있어. 고맙다, 어머마. 내가 이런 아파트 사는 친구놈들 집에 놀러 가봤을 때 내심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우리가 사업 성공한 며느리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참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 또한 기뻐하던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순박해 보였던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 욕심이란 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비싼 실내 골프장 회원권을 끊고 강습을 받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공무원도 성공하려면 미리미리 비즈니스용 골프를 배워놔야 하고 또 그런 곳에 얼굴을 자주 비춰야 인맥도 생긴다면서요. 처음엔 그 정도 취미야 할 수 있는 거지 싶어 놔뒀는데 남편은 점점 몇백이 넘는 골프 용품을 사들이고 연습장에서 알게 된 모임을 쫓아다니며 제 카드로 비싼 술을 펑펑 사대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와 상의도 없이 7천만 원짜리 새 차를 뽑아오기도 했죠. 제가 화를 내니 그제야 남편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그깟 차량 골프용품 몇 개 사는 거 당신 벌이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액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비싼 아파트도 우리 부모님한테 턱턱 사드린 거잖아. 뭐? 내가 무슨 아파트를 턱턱 사드려?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나도 큰마음 먹고 마련해 드린 집인데 당신 예전엔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변했어?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잖아.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막상 돈을 좀 써보니까 확실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사는지 알겠더라고. 삶의 만족도가 달라. 지금 사업 잘 된다고 언제까지 그러리란 법이 어디 있어. 정작 난 사업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더 돈을 아끼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치하면 어떡해. 잔말 말고 앞으로 더는 차든 골프용품이든 사들이지 마. 내 카드도 다시 내놔. 앞으로 또 돈 가지고 문제 일으켰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구시렁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남편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집을 사준 일로 남편은 생각보다 제 벌이가 많다고 판단하고 돈을 쓰고 다닌 겁니다. 게다가 한 번 돈을 써보니 남편은 돈을 쓰는 맛에 물들기까지 했던 거예요. 제가 으름장을 놓은 덕에 남편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두 시누이마저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큰 시누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모자란다고 했고 작은 시누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힘드니까 시부모님의 용돈을 당분간 저와 남편이 오롯이 감당해 주길 바랬습니다. 게다가 경비일을 구했다던 시부는 지각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직원이 짜증나 일을 그만두었다며 제게 용돈을 15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두 분이 먹곤 사셔야 하잖아. 당신 말 듣고 나 요새 씀씀이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버지 금방 일 구하신다잖아. 부탁해 여보. 어차피 길어야 몇 달일 테니 저는 남편의 부탁에 못 이겨 시부모님의 용돈을 잠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큰 시누는 제게 전화해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새언니, 언니네 회사 웨딩 상품 저한테 무료로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명색이 웨딩업체 대표인데 시누이 결혼할 때 도움 좀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한 푼도 지원 못 해주시는데 예비 신랑 부모님이 전셋집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가 죽어서 그래요. 당시 마스크 시국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 사업장 사정도 좋진 않았어요. 때문에 곤란했지만
저는 결국 큰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신우의 말대로 집안 차이가 심할 때 한쪽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새언니로서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외에도 큰 신우는 애를 낳고 출산 선물로 현금 500을 달라질 않나, 조카 돌 땐 고생한 자기에게도 선물을 달라질 않나 요구가 끝이 없었습니다. 출산 선물로 아기 침대도 브랜드 있는 걸로 해주고 조카 돌 땐 돌반지도 해줬건만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분명 재취업을 했으면서도 작은 신우는 종종 카드값이 밀렸다며 저에게 100, 200만 원씩 빌려가곤 갚지도 않더라고요. 곧 일자리를 구할 거라던 시부는 일자리를 구하긴커녕 매번 몸이 아프다, 일이 안 구해진다는 핑계만을 늘어놓았죠. 결국 어느 해의 시모 생일날 저는 또 돈돈거리는 신우들에게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저한테 돈 맡겨놓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 다 저한테 떠넘겼으면서 고마워하시지 못할 망정 왜 저만 보면 돈 얘기 못해서 안달이시냐고요. 여보, 그만해. 당신 돈도 잘 벌면서 애들한테 너무 박하다. 시누이도 가족인데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지. 처가의 장인 장모님은 종종 여행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껜 매달 그 큰돈을 용돈으로 드리잖아. 때 되면 원하시는 선물도 다 사드리고 가고 싶다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내가 친정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게 대체 뭐야? 아가씨들한테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겠어요. 제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가족으로서 조금 챙길 수는 있지만 제 돈이 아가씨들 돈은 아니에요. 그동안은 제가 우리 애들 아빠 동생들이기도 하고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 야금야금 아가씨들이 빌려달라는 돈도 해줬었는데 이젠 끝이에요. 저한테 빌려간 돈 다 갚기 전엔 저 앞으로 100원도 못 빌려드려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괜한 분란을 피하고자 가만히 있었더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한 저에게 기가 차게도 호통을 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이해, 너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그동안은 너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참았는데 듣자 하니까 돈은 무슨 너 혼자 버니? 우리 아들도 같이 버는 돈이잖아. 언제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게 사업 아니냐? 그에 비해 공무원인 우리 아들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이야. 때 되면 월급 오르지 철밥통이지. 은퇴하면 연금도 나오는데 너 지금 네 벌이만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평생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아들이 가족한테 이제라도 잘 좀 하고 싶다는데 돈 좀 더 번다고 그걸 못하게 해? 너 그거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완전 유세 떠는 거라고. 유세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기고만장함이 하늘까지 닿을 기세니까 하는 말이다. 너 설마 집에서도 돈 가지고 우리 아들 길을 그렇게 팍 누르고 사는 건 아니지? 우리가 교원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우린 그 꼴 절대 못 본다. 여자란 자고로 남편 말에 복종하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내야 하는 거야. 돈 좀 번다고 남편 시댁 식구 어려운 줄 모르고 까불긴. 시부 또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혀를 차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고마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돈을 퍼다 줬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죠. 더 이상 이 집안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수화 붙인 채 애들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돈 가진 유세가 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두 분한테 여태 드리던 용돈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생활비는 제 돈에서 빠져나가니 제 남편한테도 앞으로 일절 돈 안 줄 거니까 어디 아가씨들까지 셋이서 본인들 부모님 부양 잘 한번 해보세요. 아휴, 저 봐라. 끝까지 돈을 무기로 휘두르 대는 꼴하곤. 그깟 돈 아범한테 받으면 그만이야.
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진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라.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는 듯 잘해줬으니 시모는 아마 며느리인 제가 조만간 자기들한테 납작 엎드릴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고마운 며느리라며 떠받들어 주더니 돈맛을 보자 탐욕도 부려야겠고 거기다가 자식들 자존심은 챙겨주고 싶은 욕심이 시부모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 같더군요. 사실 이곳에 다 적지 못했어도 그동안 남들이 다 가보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남들 다 가지고 있다던 명품백 한번 들어보고 싶다. 명품 시계 하나만 가져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둥 시부모의 불쌍한 척을 겸비한 돈 요구를 몇 번이나 들어줬었거든요. 무리한 요구인 건 알았지만 평생 일하랴 자식 키우랴 없는 살림에 고생한 두 분의 보상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해 자식된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들인데 저에게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을 거라곤 미처 상상도 못했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남편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꾹 참았습니다. 그 뒤 몇 개월간 저는 시댁에 일절 발걸음하지 않았어요. 제게 화가 났다고 시위하는 건지 시부모 또한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못 견디고 제게 전화를 해댄 건 시누이들이더군요. 새언니, 제발 그만 화 좀 푸세요. 저희 남편은 새언니가 그동안 저희 집에 잘해줘서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재산 한 푼 없다는 거 꿈에도 몰라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제가 거짓말했었단 말이에요. 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생활비에서 어떻게 50씩 몰래 부모님한테 드려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싫어요. 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호구되고 싶지 않네요. 돈 없다고 징징대던 건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치를 보니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랴 남은 돈으로 시부모 용돈 주고 자기 생활하랴 힘든 것 같더군요. 제 눈치만 슬슬 보던 남편은 은근슬쩍 저에게 시부모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싸늘한 제 눈초리에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전혀 걱정 않던 친정에 관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를 주고받았던 친정아버지는 대뜸 울먹이며 제게 이러시더군요. 아버지, 우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결혼한 네 큰동생이 몇 년 전부터 일 그만두고 나한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했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왜 누나인 너한텐 사업 자금 지원해 줬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주냐고 따지더구나. 똑같이 집을 해줬어도 서울 집값이 배는 비싸다면서 자식 차별하지 말라길래 내 마음 약해서 돈을 대준 게 화근이었어. 그 뒤로 몇 번이나 사업을 말아먹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기 받아주는 회사도 없고 살 길은 사업뿐이라고 몇 번이나 돈을 요구해 갔다. 우린 손주 낳고 사는 큰며느리한테 미안해서 하는 수 없이 돈을 해줬어. 근데 나도 은퇴한 지 좀 됐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재산이 빠르게 축나더구나. 결국 지금 사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2억이나 더 대출받아서 네 막내 동생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또 사줬다. 네? 아니 그럼 막내 결혼할 때 사주신 집값이 다 빚이었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너한테도 네 큰동생한테도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준 거라니까 자기 결혼할 땐 집 하나 못 받게 생긴 게 억울했나 봐. 게다가 막내 며느리가 식당을 크게 해서 돈도 잘 벌잖니. 일개 중소기업 회사원이라 벌이도 월등히 적은 자기가 집까지 못해가면 처가에서 무시받고 살 거라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돈으로 자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만 그래 버렸다. 근데 분명 올해까지 적어도 5천만 원은 갚기로 했던 네 큰동생이 결국 한 푼도 못 갚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 다달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이자까지 다 하니 더는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자식들 욕을 다른 데다 할 수도 없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너에게라도 털어놓으려고 전화했다. 그동안 집안 싸움 날까봐 너한테 숨겼던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언젠가 넌 알게 될 거 아니냐. 매달 몇십만 원씩이라도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막내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돈 없다면서 그놈 요새 우리 전화 받지도 않는다. 아들 놈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금수들이냐. 그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내가 간쓸게까지 내어준 결과가 결국 이거로구나.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선 그 아파트는 파세요. 그리고 빚 갚고 남은 돈은 우선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제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만큼 좋은 곳은 못 돼도 적당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드릴게요. 네가? 아이고야, 됐다. 너한테 손 벌리려고 이런 전화한 거 아니야. 제 말대로 하세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제가 집 한 채 못 해드릴까 봐요. 시국 때문에 주춤했던 이쪽 시장도 요샌 오히려 결혼식 미뤘던 사람들까지 전부 늦은 결혼식 올리게 돼서 요새 저희 회사 매출 최고로 올랐어요. 아버지 딸, 아버지 덕에 성공한 사업으로 능력 꽤나 되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딸밖에 없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거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큰일에 대한 궁유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리는 남편의 말은 제 뒷골을 띵하고 울리게 만들었네요. 에휴, 노인네들이 자식을 고생시키는구만. 그러게 왜 그렇게 뒷일 생각도 없이 돈을 펑펑 써댔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경악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현명하지 못하게 동생들에게 돈을 퍼주신 건 맞지만 그동안 시부모와 신우들이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남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가시돋친 제 말투에 잠시 흠칫하는 것 같더니 이내 남편은 볼멘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상황에 꼭 그 비싼 집을 해드려야겠어?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 집에서 밥 굶은 적 있어? 나도 우리 애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잖아, 내가. 솔직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 한 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몇 달 동안 등 돌리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나 요새 당신이 끄는 부모님 용돈 충당하느라 일할 때 밥 한 끼 사 먹는 돈도 아끼고 있어. 내 동생들도 자기들 사정 어렵다면서 이젠 20씩밖에 돈도 안 보냈단 말이야. 나 요새 골프장 강습도 못 나간다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 부모 도와주고 당신 골프 칠 돈은 없는데 오갈 데 없게 생긴 우리 부모님을 굳이 도와줘야 하나 이거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뭐 말하자면 그렇지. 당신 부모님이랑 다르게 우리 부모님은 원래 우리 도움 없이 살기 힘든 분들이셨잖아. 근데 그 지원을 이렇게 단번에 끊어버리면 되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 도와줄 거면 우리 부모님도 좀 도와줘. 따지고 보면 장인 장모님도 지금 일 안 하시고 계신 건 마찬가지인데 잣대를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만 엄격하게 들이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은퇴하고 허리 수술 받으신 거 몰라? 엄마도 아버지 몸 불편하셔서 옆에서 계속 간병하시고 보살피시느라 꼼짝도 못 하신 거 알면서. 그리고 당신,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아파트 해드린 거 잊었어?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이 비싼 서울 아파트를 우리한테 해주신 분들이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가 지금 거기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드린다고 해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에 절반밖에 안 돼.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당신 진짜 못됐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데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안중에도 없어? 뭐 저번에 우리 어머니가 좀 뭐라고 했던 거?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아들 무시하는 며느리한테 잘한다 잘한다 그래? 엄마 된 입장에서 못마땅하면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며느리가 돼서 그거 한마디 못 참고 용돈까지 끊어버리냐? 진짜 독하다 독해. 잔말 말고
우리 집에 용돈 다시 드리기 전까지 나 처가의 아파트 절대 못 해드려. 평생 고생한 걸 왜 며느리 돈으로 다 보답받으려고 하는 건데? 나 저번에 시댁 갔다가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몰래 베란다에 숨겨둔 골프 가방 봤어.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돈 한 푼 안 벌고 며느리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골프 배우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 해드린 명품 가방, 옷, 시계, 구두까지 월에 단돈 150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받아 쓰는 형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부모 취급을 안 해줬다고? 그랬으면 내가 저 비싼 것들을 다 해드렸겠어? 두 분 고생하면서 사신 거 아니까 나도 눈 딱 감고 그동안 요구 들어드리고 아가씨들도 도와줬던 건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니까 나도 참다가 참다 터진 거지. 그나마 애들 아빠라고 내가 당신까진 안 내쳤던 건데 방금 확실히 깨달았어. 자기 부모한테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집 해주고 사업까지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서 영원한 아웃이야. 뭐? 아파트를 절대 못 해드려? 내 돈에 가다할 당신 입김 같은 건 단 1g도 없어. 여기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내 명의 집인 거 알지?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당신 식구들, 내가 당신 부모한테 해준 집은 당연히 안 건드릴 줄 알았나 본데 완전한 오산이야. 나 오늘 당장 그 집 내놓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 부모는 너희가 알아서 부양하고 살아. 뭐? 여보, 이혼이라니. 그 집을 내놓는다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어디서 살라고? 어? 내 알바야? 내가 왜 남들 당신 부모한테 집을 적선해야 돼? 이혼하고 네가 알아서 집 구해서 모시고 살던지 텐트라도 치시게 하고 살던지 알아서 해. 여보, 내가 미안해. 어? 내가 요새 부모님 용돈 드리느라 사는 게 빠듯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 장인 장모님 집 해드려. 아니, 아예 우리가 모시고 살까? 어? 우리 부모님 용돈 아예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이혼만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집만은 건들지 말자. 어? 사람으로서 주거 공간을 빼앗는 건 도리가 아니지. 한참을 싸우다 보니 이놈은 아예 글렀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을 포함한 거머리 같은 그 집 식구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게 제 인생에도 애들 인생에도 훨씬 낫겠다 싶어 이혼을 선언했죠. 그러자 그제야 남편은 큰일 났음을 깨달았는지 제게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게 식다 못해 얼음장처럼 단단해진 뒤였어요. 도리?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뭔지 아냐? 고마움과 미안함을 잊지 않는 거야. 먼저 그 도리를 저버린 너랑 네 가족한테 내가 왜 도리를 지켜야 돼? 이제 남남이 될 사이인데. 당신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면 나 당신 일한 일터에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한 뻔뻔한 행동에 대해 다 까발릴 거야. 알았어? 그게 뭐, 우리가 뭐 당신한테 돈 좀 받아 쓴 거 말고 잘못한 게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거 있냐고. 없지. 근데 공무원은 평판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불법은 아니어도 당신 가족이 그동안 한 행동, 고위 인맥 좀 만들어 보겠다고 능력도 안 되는 골프 내 돈으로 배우러 다니고 이곳저곳 모임에 깔짝댔던 당신 행동. 그거 다 알려지면 당신 직장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난 무서울 거 없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테면 해. 근데 난 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이혼 소송도 걸 거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랑 기생충들 이젠 지긋지긋하니까. 어디 직장에서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버텨봐. 그날 남편은 울기도 하고 제게 화도 내보면서 집에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태도가 강경하자 하는 수 없이 남편은 간단한 짐을 싸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가더군요. 자기도 직장에 알려지면 창피한 일인 것 정도는 알았던 거죠. 저는 겁먹은 애들을 달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들. 오늘만 엄마 좀 이해해 줄래? 너희들도 가끔 친구들이랑 다투지? 어른들도 화가 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엄마 아빠처럼 부부에서 남남이 되기도 해. 근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서로의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란다. 나중에 너희가 더 크면 엄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엄마가 행복하려고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린 괜찮아요. 우린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요즘 맨날 인상만 쓰고 계시잖아요. 애들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라도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뒤 저는 전화로 부동산의 시댁을 내놨습니다. 위치가 좋고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여서 그런지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군요. 그날 점심시간에 득달같이 시모에게서 전화가 온 걸 보면 말입니다. 예, 어머마. 지금 부동산에서 집 보고 갔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 설마 너 이 집 내놨어? 네, 애들 아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어머마, 너 아직도 우리한테 기분 상해 있니? 그렇다면 어른스럽게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마. 그래, 그날은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렇다고 늙은 시부모를 집에서 갑자기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너 사람들이 보면 천벌받을 며느리라고 손가락질 당해. 아, 저 애들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애들 아빠 집 나갔고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소송 걸려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회사 바로 안 가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왔어요. 이혼이라고? 아이고 어머마, 너희 싸웠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도 아직 어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랑 네 시애비 때문이라면 앞으로 우리 너한테 생활비 말곤 일절 뭐 해달라고 요구 안 하마. 네 시누이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못하게 하마. 그러니까 우선 부동산에 이 집 내놓은 것부터 취소하고 아범이랑도 얘기 좀 잘해서 화해해봐라.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쉽게 갈라서고 말고 결정할 게 아니잖아. 저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모한테 집 해주고 용돈 주고 명품이든 뭐든 다 사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동안 도움 주셨던 저희 부모님 힘들 때 집 해드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랑 제가 왜 살아야 되죠? 부모님이 절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지랑 결혼도 한 거지 부모님 위에 지가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그러셨죠? 벌이도 안정적이고 연금도 턱턱 나올 남편 앞에서 고작 사업하는 저 같은 게 기고만장하지 말라고요. 사업하는 며느리는 돈 가지고 유세 부릴 일 없게 작별 인사 해드릴 테니까 그 잘난 공무원 아들 데리고 잘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제 벌이가 어머님 아들 벌이 10배는 되는 거. 그럼 이사 준비 잘하세요. 그 뒤 시모와 시부가 번갈아 가며 제게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아봐야 뻔한 말들 뿐일 테니까요. 시부모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한창 일할 시간이던 남편에게도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로 우리 부모님 집을 내놨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어젠 당신 겁박 때문에 우선 나오긴 했는데 나 이렇게 순순히 이혼 못 해줘. 당신 회사 그렇게 큰 데는 남편이 내 지분도 있다고. 알아? 그럼 쉽게 소송으로 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 부모 살 곳은 당신이 빨리 알아봐야 할 거야. 집 못 뺀다고 하면 사람 들어오는 날짜 맞춰서 내가 이사진 컨테이너 업체에 다 맡겨버릴 거거든. 물론 당신 짐도 마찬가지니까 거처가 정해지면 주소 보내. 짐 빨리 빼버리게. 아니면 다 버려버릴 거야. 두 시누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용돈도 보내기 싫은데 부모 거처까지 신경 써야 할 판이 되니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무시하던 전 아예 그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이혼하는데 시누이들과 대화할 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아봐야 징징거리기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엔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저는 집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경찰을 불러
그 둘을 쫓아버렸네요. 그런데 시누이들을 쫓아내자 이번엔 시부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하필 퇴근길에 딱 마주쳐버려 저는 시부모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는 절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고 매달리더군요. 어머마, 나랑 네 시애미랑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네 마음이 충분히 상할 만하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네 마음 풀어주려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달려왔다. 어머마, 우리가 원하고 없이 살다가 갑자기 좋은 곳에 살고 너한테 대접도 받게 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우리가 우리 잘못 용서하고 너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하마. 그래 어머마. 에휴, 요즘 계속 사람들이 집 보러 오는데 나 무서워 죽겠다. 솔직히 나 다시 옛날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기 싫다. 그리고 그 집마저 지을 돈도 우리 수중에 없어. 여기 네가 사줬던 명품 가방, 옷, 시계 죄다 가져왔어. 이거 전부 돌려줄 테니까 우리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만 있게 해다오.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자꾸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두 분이 그동안 편하게 누리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이젠 아시겠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두 분께 대가 없이 잘해드렸던 건 절 존중해주는 남편 부모님일 때 이야기죠. 이미 애들 아빠는 두 분처럼 돈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부모 안위에만 눈이 먼 사람이고 남남인 그 사람 부모님께 제가 더 이상 잘해드릴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가지고 오신 건 제 돈으로 드렸던 거니까 감사히 가져갈게요. 팔아서 저희 부모님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겠어요. 또 찾아오시면 그땐 아가씨들처럼 경찰차 타고 쫓겨날 테니까 더는 오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너무 냉정한 제 태도에 놀랐는지 시부모는 제 뒤를 쫓아 들어올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짐을 찾겠다는 핑계로 집에 쳐들어온 남편에 의해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마침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그놈의 골프채를 집어들고 아작을 내버리려 하시는 통에 그놈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놈은 제게 웬 빌라 주소 하나를 보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그놈의 짐을 전부 보내버렸네요. 시기를 보니 모텔을 전전했을 남편이 빌라를 구한 시기는 시부모의 집에 새 입주자가 들어갔던 시기와 맞물리더군요. 아마 길바닥에 나앉을 시부모를 모시려 급하게 집을 구한 것 같았죠. 가진 돈이 많이 없었을 테니 아무리 빌라라도 서울인지라 자가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아마 월세나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됐어요. 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아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소송 끝에 저는 승소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골프 치랴, 골프 모임 쫓아다니랴, 정신 팔린 뒤론 애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던 사람이라 애들도 아빠를 따라가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맨몸으론 쫓아내지 못했지만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워낙에 많았기에 남편은 쥐꼬리만한 재산 분할밖에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한테 괜한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엄만 어때요? 두 분 오시기 전에 방 미리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빠 허리 때문에 두 분 침대에 특히 더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께 집을 해드리는 대신 아예 살던 집을 팔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 두 분을 서울로 모셨어요. 부모님이 거처하실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큰동생이란 놈이 어떻게든 돈 좀 더 마련해달라며 부모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그런 두 분께 다시 집과 노후 자금이 남은 걸 알면 동생 같지도 않은 두 놈이 찾아가 또 돈을 뜯어낼 것이 눈에 보였기에 부모님을 설득해 합가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한테 너무 큰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서연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애들만 집에 두기도 불안하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는 와중에
다 같이 살면 오히려 걱정도 덜고 좋죠. 무엇보다 항상 옆에서 엄마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아휴,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야. 딸 고서연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놈을 제 인생에서 쫓아내 버린 그날 이후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저는 전보다 딱 2배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일찍이 품에서 떼어놨던 딸과 그토록 예뻐하던 손주들까지 함께 살게 되니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크 시국이 끝을 보이며 결혼하는 커플이 쏟아져 나와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제 2 남동생이었어요. 큰동생은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걸 알곤 이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더군요. 양심도 없이 또 사업을 말아먹고 돈을 요구하려고 찾아온 거죠. 저는 그놈에게 냅다 찬물을 끼얹으며 쫓아냈고 그놈은 지금 결국 빚만 잔뜩 남아 올케에게도 이혼당하고 다른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뜯어낼 돈이 없자 명절 때조차 부모님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이에요. 또한 막내는 돈 잘 버는 막내 올케의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게 되며 거의 머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없는데 왜 이혼을 안 하나 했더니 자긴 그래도 돈 잘 버는 아내 옆에 붙어 있을 거라네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 나올 게 없다는 것 같자 올케는 명절에도 저희 집엔 발길도 안 왔는데 등신 같은 막내 또한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부모님께 얼굴 보인 지가 오래죠.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며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2 남동생을 포기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바보인 2분 입에서 자신들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요. 저는 속상해하시는 2분을 안아드리며 제가 1명이 아닌 3명 몫까지 효도하며 살겠다고 위로해드렸네요. 그렇게 부모님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던 와중 얼마 전 남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애들 때문에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애들이 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전 남편은 애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문제인가 싶어 전화를 받은 전 짜증이 확 솟구치고 말았네요. 여보, 잘 지내? 누가 당신 여보야? 용건만 말해. 왜 전화했어? 그게 있지? 여보, 사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 뭐? 여보, 나 진짜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때 대출 받아서 마련한 그 방 2칸짜리 빌라 전셋집에 아직 살고 있거든? 처음엔 부모님하고 셋이 살아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상희가 이혼당하고 이 집에 짐 싸들고 쳐들어온 거야. 당신 큰 신우가. 걔가 매제 몰래 결혼 전 버릇 못 고치고 사치를 심하게 했나 보더라고. 매제는 능력껏 사는 거겠지 하고 뒀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매제 몰래 대출을 계속 받았던 거야. 결국 그거 들켜서 이혼당하고 직장 그만둔 지도 오래돼서 양육권도 빼앗겼다더라. 거기다 얼마 뒤엔 전셋집 보증금 빼서 밀린 카드값 갚았다면서 막내까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니까? 직장에서도 술 먹고 뻗어서 무단 결근하다 해고당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그 좁은 집에 5 식구가 지내는데 난 동생들한테 방도 빼앗기고 지금 거실에서 지내. 지금 그 둘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놀고 먹고 있고 나만 박봉으로 뼈 빠지게 5 식구들 부양하고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집에 가면 완전 구박땡이다. 내가 당신한테 잘하기만 했어도 우리 부모님 집도 안 뺏기고 부모님 용돈도 당신이 주고 있을 거고 자기들도 어려울 때 손 좀 벌릴 수 있을 거 아니니.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나만 보면 막 한숨을 쉬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고마움을 하나도 모른다니까. 여보, 나 당신하고 우리 애들하고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 나 우리 가족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발 나 좀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남편으로서가 안 되면 우리 애들 아빠로서라도. 난 또 뭔 얘기라고.
애들이 보기 싫어해서 그동안 면접도 한 번 못한 당신을 내가 애들 아빠로서 필요로 해야 돼? 그리고 당신 가족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신 모습, 딱 이혼 전 내 모습인 거 알지? 당신 식구들은 애시당 초 고마움이라는 걸 모르는 천면피들이야. 마치 우리 부모님 집 얻어드리고 싶어 했을 때 눈을 까디집던 당신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 다가온 복도 복인지도 모르고 차버리는 사람들한테. 난 지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자식밖에 모르는 우리 부모님 대신 당신 부모한테 효도랍시고 이것저것 퍼졌던 걸 생각하면 아까워서 자다가도 막 이불을 걷어찬다고.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이딴 연락하지 마. 당신들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를 지금 책임지고 있을 뿐이니까. 만약에 애들이 당신 보고 싶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까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들은 보게 해줄게.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또 이딴 뻘소리 하려고 연락하잖아? 그럼 나 더는 안 기다리고 당신이 여태 안 보내던 양육비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양육비도 수틀려서 확 소송 걸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마련해서 보내. 알았어? 끊어. 살다 살다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은 정말 처음 본다니까요. 그게 고작 며칠 전 일이라 이 글을 쓰면서도 콧김이 뜨겁게 뿜어져 나오네요. 그런 한심한 놈과 10여 년을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서 말이죠. 이렇듯 아픔이 따르긴 했지만 부모님도 저도 우릴 호구로 여기던 인간들을 떼어내니 차라리 한결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모님과 아이들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더는 다른 곳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진정한 제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에겐 휴지 조각 하나 내줄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할 줄 모르는 제 동생들, 그리고 제 전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은 휴지 조각을 내어주면 이내 휴지 하나를 통째로 요구할 것이고 그 뒤엔 아예 화장실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을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수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저보다 현명하게 사람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아나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런 기생충에게 낭비하기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행복만큼 여러분 또한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